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바로 권력설계 이론의 창시자에게서 저희가 직접 받은 짧은 글인데요.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겁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그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바로 이 문장을 이 이론의 렌즈로 함께 해부해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 그 관계의 역학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거예요. 네, 단순히 뭐 사람이 변하냐 안 변하냐 이런 뻔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죠. 바로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는 그 시도가 우리 관계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는 이 관계라는 걸 비용과 확률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렌즈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료의 핵심 문장,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아,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관용구처럼 쓰이죠. 보통 이 말을 들으면 그래, 사람은 절대 안 변하지. 이런 체념 섞인 결론으로 딱 이어지기 마련인데 이 자료는 바로 그게 오해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으면서 시작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말하거든요. 사람은 분명히 바뀔 수 있다고요. 아, 바뀔 수 있다. 네, 스스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뀔 수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요. 가능성은 늘 열려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변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럼 바뀔 수 있다는 게 전제인데 왜 남이 바꾸려는 시도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스스로 바뀌는 거랑 남에 의해서 바뀌는 거랑 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 자료는 그 차이를 고통의 주체, 문제로 설명을 해요. 변화라는 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은 오직 자기 자신만이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 겪어질 수가 없죠. 내가 원해서 내 뼈를 깎는 건 가능해도 남이 깎아달라고 해서 내 뼈를 선뜻 내어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시켜서 바뀌는 걸 이 자료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률 1% 미만의 도박판에 전 재산을 거는 짓이라고 말해요. 그냥 사람은 잘 안 변해 이렇게 뭉뚱그려 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데요. 아주 구체적인 확률, 비용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훨씬 더 냉정하게 와닿아요. 그 전재산이라는 건 제 시간, 감정, 에너지 이걸 전부 뜻하는 거겠죠? 맞아요. 그냥 어렵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시도 자체가 무모하고 비합리적인 행위라고 딱 규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요. 그 도박에서 돈을 잃는 것, 즉 실패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결과요? 네, 바로 그 도박에 참여하는 그 순간 관계의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료에 나오는 아주 현실적인 사례가 있죠. 네, 그 사례를 한번 제가 생생하게 그려볼게요. 당신에게 연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일단 마셨다 하면 연락이 잘 안 되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속이 타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큰 마음 먹고 진지하게 말해요. 제발 나를 위해서 술 좀 줄이고 연락 좀 잘 해주면 안 될까?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로 그 순간에요. 자료에 따르면 관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바로 권력의 역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보통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쪽이 관계의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요구하는 입장이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의 관점은 정반대예요. 그 호소는 관계를 주도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건 나의 행복을 위해 당신의 본성을 바꿔달라고 애원하는 구걸 행위로 규정돼요. 구걸이라는 단어가 좀 과격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권력의 이동을 설명하기엔 이보다 정확한 단어가 없어요. 구걸하는 행위라. 와, 듣고 보니까 그 의리되는 과정이 정말 교묘하네요. 저는 3대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 제가 주도권을 쥔다고 착각했는데 사실은 제 행복의 결정권을 상대 손에 통째로 넘겨주는 행위였군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라고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셈이니까요. 정확해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을의 위치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반대로 상대방은 어떤 위치가 될까요? 그 사람은 당신의 그 간절한 부탁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선택권을 쥐게 되죠. 알았어, 노력해볼게. 이 말 뒤에는 아주 강력한 힘이 숨어 있어요. 자료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괄호 안에 이런 말이 생략된 거죠. 근데 안 할 수도 있고 하다가 힘들면 그만둘 수도 있어. 아, 그 괄호 안의 말이 정말 소름 돋네요. 노력해볼게라는 말은 약속이 아니라 그냥 시도해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결국 그 노력을 할지 말지, 얼마나 할지, 언제까지 할지에 대한 모든 결정권, 즉 내 행복을 좌우할 모든 카드를 상대방이 다 쥐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공은 완벽하게 상대에게 넘어갔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자료는 아주 명확하게 지적해요. 당신은 이제 상대가 변하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감정을
소모하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 감정 롤러코스터 타는 거요? 맞아요. 상대가 오늘 연락이 좀 잘 되면 드디어 변하려나 봐 하고 잠깐 천국에 갔다가 역시 안 되는 건가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죠. 당신의 감정 기복이 전적으로 상대방의 행동이라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종속되는 아주 불안정하고 피말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한 대화인데 오히려 내가 더 수동적인 입장이 되어버리는 이 아이러니가 정말 무섭네요. 여기서 자료는 훨씬 더 차갑고 인상적인 비유들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강화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상대방을 고장난 기계에 비유하는 거였죠. 네, 고장난 기계라는 비유는 일부러 비인격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가 관계에 부여하는 과도한 감정적 기대, 사랑하니까 변할 거야, 같은 미렴을 잠시 멈추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장치예요. 이 비유랑 같이 나오는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건 기계 스스로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다. 이 문장이 정말 날카로워요. 상대방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이렇게 끌어안으려는 우리의 성향에 찬물을 확 끼얹는 느낌이랄까요? 그건 네 일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두 번째 비유가 정말 압권이에요. 연애는 재활센터가 아니다. 그렇죠. 사실 이 두 번째 비유가 더 핵심적일 수 있어요. 근데요, 사랑의 힘으로 사람이 변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가끔 보기도 하고요. 이 이론은 그런 가능성을 너무 냉소적으로 차갑게만 보는 건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이 이론이 그런 사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1% 미만의 확률은 0%가 아니니까요. 다만 그 성공 사례의 이면을 들여다보라고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이 변하기 위해 상대방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감정을 비용으로 지불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계의 균형이 얼마나 깨졌을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재활센터라는 비유는 바로 그 지점을 꼬집는 거죠. 재활센터라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런 점만 고치면 정말 완벽할 텐데 라는 생각,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해봤을 법한 생각이잖아요. 그게 바로 상대를 개선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는 증거겠네요. 상대방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걸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자료는 그런 관점 자체가 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겠네요. 선의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을로 만들고 상대를 갑으로 만들면서 치료사와 환자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정확합니다.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해요. 건강한 관계는 처음부터 각자 독립적으로 잘 기능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파트너십을 지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끊임없이 치료하거나 고쳐주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관계는 결국 한 사람의 일방적인 희생과 감정 소모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방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시도 자체가 관계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권력의 불균형을 만들고 결국 나 자신을 갉아먹는 길이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 이론이 제시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은 뭘까요? 고치려는 노력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당장 멈춰야 한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그냥 포기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보여줘요. 지금까지의 논의가 왜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명쾌한 답을 제시하거든요. 고장난 인간 고쳤을 생각 말고 애초부터 제대로 된 걸 쓰기 위해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 게 중요하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료의 전체의 논리를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이래요. 이 관점은 인간의 변화 가능성 자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이 가진 한정된 자원, 즉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현명한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전략적 조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은 유한하고 당신이 쏟을 수 있는 에너지에도 총량이 있다는 걸 냉정하게 인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치는 기술을 연마하는데 내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전부 고르는 안목을 기르는 데 집중하라는 거군요.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그런 상대를 선택한 나의 선택의 문제로 되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들리네요. 바로 그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변수, 즉 타인의 변화라는 1% 미만의 도박에 당신의 전 재산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당신이 100% 통제할 수 있는 변수인 자신의 선택과 기준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을 수리,
리페어에서 선택, 셀렉션으로 완전히 전환시키는 지점이고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핵심적인 아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관점은 당신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면서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길에서 벗어나게 해줘요. 대신 당신의 선택과 기준이라는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관계의 주도권을 온전히 당신에게 되돌려주죠. 이건 비단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당신을 훨씬 더 건강하고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고쳐 쓰기보다 제대로 고르기에 집중하라는 관점, 이걸 당신의 인간관계를 넘어서 커리어나 삶의 다른 중요한 선택의 영역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도 어떻게든 고치고 개선하려고 애쓰면서 막대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지만 돌이켜보면 사실은 처음부터 다른 선택을 했어야 하는 영역이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볼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